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외모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잘생기고 예쁘면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많죠. 그래서 성형, 피부관리,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이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외모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까요? 한때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외모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에게 마음 처방전을 제시해주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이창주 씨 지금 만나봅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창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신과 선생님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다루실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좀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나셨나 봐요, 그동안에. 우선은 그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좀 어떻게 이제 정의하느냐부터 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외모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그것이 어떤 열등감 컴플렉스에 좀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저희가 열등감 컴플렉스와 관련해서 좀 이제 선제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그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게 어떤 사람의 정신에서 이제 의식과 무의식 그 두 가지 층에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이제 의식과 무의식 크게 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걸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이제 수박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 그 수박의 어떤 빨간색 속살 부분이 이제 그 무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파란색깔 껍질 부분이 이제 의식이라고 또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열등감 콤플렉스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에서 그 빨간 색깔 속살 부분과 그 파란 색깔 껍질 부분이 모두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열등감 콤플렉스가 이제 있는 분들이 뭐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신과 치료를 이제 받아오신 경우도 당연히 많이 있고, 네네. 또 그것의 하나로서 또 외모도 그런 어떤 열등감 콤플렉스의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열등감 콤플렉스라는 게 이제 그걸 좀 어떻게 다루느냐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정신 분석학적으로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열등감 콤플렉스를 이제 좀 무의식에서 의식의 영역으로 좀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어떤 좀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열등감, 컴플렉스 얘기가 나오는데 열등감, 컴플렉스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 사실은 외모 컴플렉스, 작은 키와 뭐 하여튼 생긴 것 자체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도 굉장히 불만도 많고 남들한테 안 들키려고 애쓰지만 열등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상담까지 받으려고 온 분들은 좀 정도가 심한 거겠죠.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뭐 정신과적인 어떤 상담이라는 게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굉장히 증상이 심하고 또 네. 일상적인 어떤 그런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도 당연히 이제 많이 오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어떤 뭐 자신의 어떤 뭐 내면을 좀 탐색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아까 열등감 얘기를 마저 드리자면 결국에는 어떤 그 열등감 콤플렉스라는 게 또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하나는 그것이 굉장히 어떤 강렬한 에너지를 지닌 감정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떤 자발적인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열등감 콤플렉스를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그게 자극되면은 그게 자발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자극을 받으면은 내가 그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당사자는 어떤 강렬한 어떤 스트레스 반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열등감을 어떤 무의식에서 좀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 아까 수박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수박의 빨간 색깔 부위에서 초록 색깔 껍질을 좀 끌어올리는 방법을 쓰는 게 좀 더 이제 효과적인 개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드러난 열등감보다 내면에 가라앉아 있고 나도 어쩌면 의식하지 못하는 열등감을 끌어내서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출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는데요. 이 점을 저희가 또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저희가 좀 어두운 밤에 침대에 누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때 뭔가 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저희가 좀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네. 뭔가 뭐 도둑이 든 건 아닌가? 혹은 뭐 귀신이라도 나온 건 아닐까?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소리가 뭐 옷끼리 마찰을 하면서 난 소리다. 그걸 저희가 알아차리면은 불안감이 그래도 좀 줄어들듯이 그 열등감 컴플렉스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좀 너무 좀 부인하고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좀 더 의식화할수록 그거를 좀 더 잘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같은 것도 정신질환에 포함이 될 수가 있을까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정신질환에 포함되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가 제 대답인데요. 우선은 네. 가령 이제 섭식 장애라는 이제 질환이 있습니다. 네, 요새 네. 뭐 얘기 많이 나온 것 중에 뭐 그런 거식증이라든가 예. 또 뭐 폭식증 혹은 또 이제 또 그렇게 드물 질환이긴 하지만 뭐 신체 이형 장애 이런 질환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환들은 뭐 공식적으로 어떤 정신질환의 어떤 진단 기준 그 매뉴얼에 이제 수록되어 있고 반대로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뭐 외모 스트레스 그런 경우에는 뭐 이것이 또 일정 수준이 넘어섰을 때 가령 어떤 뭐 외모로 인해서 정말 어떤 자기애적인 어떤 상처를 입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뭐 그 우울증의 어떤 진단 기준 만족시킬 때 그럴 때는 이제 우울증으로 진단이 내릴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그걸 뭐 판단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스트레스, 외모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치료를 받을 만큼 심하다 아니다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뭐 거죠? 직관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결국엔 어떤 뭐 다른 여타의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저희가 뭐 우울감이냐 아니면 우울증이냐 뭐 이런 걸 구분하는 얘기를 많이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 두 개를 구분하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뭐 우울증은 정말 어떤 일상에 좀 유의한 영향이 있을 때를 저희가 이제 말하고 이 질환의 진단 기준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2주 연속으로 그런 이제 증상들이 있어야 되고 네. 또 증상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9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중에 5개 이상을 2주 연속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대략 말씀드리자면 그 기분이 또 좀 질적으로 뚜렷한 우울감 혹은 어떤 과민함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뭐 저희가 뭐 누구나 이제 기분이 우울하고 또 슬플 때가 있지만 그게 이제 뭐 하루의 어떤 대부분 동안 나타나는지 또 이제 기분이 우울한 게 또 다른 증상들로 좀 이제 확산될 때 식욕이라든가 또 뭐 수면에도 좀 영향이 이제 가해지고 또 그럼으로써 저희가 피로감이 느끼게 되고 또 집중력이라든가 또 그리고 그게 또 생각도 좀 부정적으로 물들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마련이고 또 그 중에서 이제 그 5가지 이상 충족할 때 그리고 기간은 이제 2주 이상 될 때 그때를 저희가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또 약물 치료와 그런 심리 치료 그런 것들 또 병행하는 게 또 권유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한때는 외모가 경쟁력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공공연하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사실은 뭐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그게 긍정적인 평가든 부정적인 평가든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바람직한 측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외모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의 얘기, 이런 얘기들 또 심리학을 공부하시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것들을 담아서 책을 내셨습니다. 책 제목이 못생김의 심리학이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꿈을 그때 이제 꾸기도 했는데 그 꿈에 등장한 이제 제목을 제가 이제 초고 제목으로 삼았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출판사에 투고를 했는데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출판사에서 몇 차례 어떤 제목 이제 선정 회의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책 제목으로 선정이 이제 되었고 그래서 그 꿈에서 좀 어떤 제목이 나왔느냐 이제 책 제목은 어떤 제목이 나왔어요? 꿈에서는? 외모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제목이 제 꿈에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럼 맞네요. 못생김의 심리학과 외모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네, 맞습니다.
외모 심리에 대한 책을 쓰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지요? 결국에는 저희가 외모라는 걸 저희가 선택하고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다른 모든 면이 다 그렇긴 하지만 또 외모 네네. 또한 이제 그런 형질로 간주되고 있고, 물론 이제 요새는 뭐 그런 성형이라든가 또 그런 어떤 뭐 개입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외모를 또 좀 더 이제 개선하고, 또 실제로 뭐 성형이 아니더라도 뭐 헬스라든가 뭐 기타 어떤 뭐 그런 뭐 메이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네. 통해서 누구나 어떤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특성을 좀 개선해서 궁극적으로 그런 어떤 매력 지수 높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동시에 어떤 저희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만 그런 외모라는 게 분명히 개선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개선이 어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저도 이제 좀 많이 접했던 것 같고, 어떻게 본다면 또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뭐 그런 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충분히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것을 좀 심리학적으로 또 정신의학적으로는 좀 어떻게 이제 또 접근할 수 있느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그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 그중에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뭐 실제로 어떤 뭐 내담자분들 중에서 어떤 그런 자신 어떤 외모에 대해서 또 불만을 느끼는 분들도 이제 드물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뭐 얼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제가 좀 많이 접하고, 또 저희가 이제 또 실제 인터넷 상이나 아니면 당장 이제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지각을 갖는 경우들을 또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뭐 외모지상주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도 일상에서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측면까지 다 이제 영향을 받아서 제가 그런 꿈을 꾸게 되지 않았나 싶었고, 또 그런 꿈의 이제 의미를 분석하면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좀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외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가령 이제 이런 말을 저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외모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한테 외모는 뭐 중요하지 않아, 혹은 어떤 외모보다 뭐 다른 게 더 중요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아까 제가 좀 열등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열등감이란 게 그게 어떤 자발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가령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당사자가 어떤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실제 현실과 좀 벗어난 얘기들은 뭐 실제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겠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외모 안 중요해, 내면이 중요해, 이런 것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근데 왜 우리 외모 컴플렉스 중에 흔히 성형 중독을 예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형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분들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우선은 뭐 자신이 성형 중독에 빠지게 된 이유부터 먼저 탐색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게 뭐 정말로 어떤 누가 봐도 뭐 수술이 잘 안 돼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술 반복하게 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혹은 어떤 충분히 이제 정상에 속하는 외모인데도 본인이 어떤 자신의 외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자각이 있어서 그런 수술을 반복하게 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원인이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어떤 뭐 어린 시절에 어떤 뭐 외모로 어떤 뭐 안 좋은 좀 힘든 기억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상담 치료를 통해서 어떤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적인 기억을 좀 다루고 또 그것을 좀 줄이는 개입을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정말로 외모가 콤플렉스인 경우에는 뭐 그런 뭐 필요하다면 수술적인 개입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성형 중독이 이런 경우 또 적지 않은 수는 결국에는 어떤 본인이 어떤 외모에 갖는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경우, 또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해서든 외모에 쓰는 어떤 시간을 재분배하고 본인의 어떤 일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법을 저희가 반응 방지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제 외모에 쓰는 시간이 또 남들보다 또 현저하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분은 외모에 뭐 거울을 본다고 막 하루 3시간 이상 소비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3시간 이상이면 누가 봐도 좀 너무 과도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반응 방지라는 행동 치료 기법이 쓰는데, 이거는 일단은
가령 3시간에서 뭐 1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그렇게 이제 어떻게든 줄이는 건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거울 보는 시간이 줄인다고 해서 당사자에게 어떤 뭐 위해가 생기는 건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뭐 거울을 본다고 해서 저희가 외모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거울을 본다는 게 어떤 자신의 어떤 외모 스트레스의 어떤 심각도를 반증하는 어떤 행위라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일단 줄이면은 또 당사자가 어떤 느낀 불안감도 차츰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그 세부적인 원인에 따라 적합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아까 좀 더 얘기 드리자면 이제 외모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외모 스트레스라는 게 저희가 이제 뭐 분명히 어떤 남들보다 외모가 못해서 외모 스트레스 받는 분도 당연히 이제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외모가 충분히 어떤 뭐 정상 범주에 속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모가 좀 훌륭한 경우인데도 또 외모 스트레스 느끼는 경우가 있고 뭐 외모가 조금 남들보다 좀 못 미치는데도 또 다른 어떤 몇 가지 인자가 긍정적이라면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 그게 어떤 인자인가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어떤 사람이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너는 외모가 뭐 못생겼어 뭐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는다고 했을 때 사실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저희가 그런 영향에서 아예 좀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은 그것을 이제 내재화해서 나도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지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또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외모 외에도 외모에 대해서 들은 어떤 직접적인 얘기들 뭐 그런 것들이 영향에 좀 지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네.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외모가 동일하더라도 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사람과 또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도 뭐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은 사람이 좀 더 그 외모 스트레스가 좀 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겠지만 네.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도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마 더 많은 타격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성격적으로 아니면 타고난 자체가 그런데 취약하다.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지 그 부담감을 좀 덜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외모 스트레스라는 게 당연히 이제 외모와 연관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저희가 또 외모라는 게 분명히 어떤 그 개선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또 개선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외모를 일단 개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선하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좀 꾸며라. 네, 일단 그게 신경을 뭐 써라라는 말씀이시죠? 네, 어느 정도 네. 적정선에서는 그렇게 네. 하는 게 또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어떤 뭐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고 또 그런 게 좀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상담 치료를 하는 게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좀 열등감이 심할수록 그런 인지 왜곡이라든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생각들 중에서는 실제로 또 잘못된 생각들도 종종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을 좀 다루는 상담 치료를 통해서 본인이 그런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신념들이 또 옳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면은 또 그런 것들이 또 호전된 경우도 또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뭐 어떤 분들은 어떤 정말 외모의 중요성을 만약에 이제 100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너무 좀 과장해서 느낀 분이 있습니다. 아까 성형 중독 얘기를 해주셨는데 외모의 어떤 뭐 중요성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분들은 한 2, 300 정도 느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또 축소해서 느낀 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또 현실적으로 좀 맞추도록 또 이제 인지적인 개입을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네요. 외모 컴플렉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진정한 컴플렉스가 아니냐 하는 거의 출발은 그거를 내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오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령 제가 키가 작은데 나는 키가 작아라는 거를 내 입으로 말을 못할 때와 내 입으로 나는 키가 작지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인가 뭔가 좀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좀 가벼워진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자신의 어떤 열등감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또 이미 어떤 7분 응선이 넘은 셈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열등감이라는 게 또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좀 수치스럽게 느끼고 또 그런 경우 많은데 실제로는 이것이 어떤
굉장히 어떤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저는 이제 많이들 느끼는데 뭐 저희가 어떤 비단 외모뿐만 아니라 콤플렉스라는 게 사실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모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놓고 본다면은 콤플렉스가 어떤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지각하고 그 열등감으로 인한 어떤 힘든 어떤 스트레스 반응들이 일반적인 사실을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그런 좀 더 균형 잡힌 관점을 갖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네, 책을 보니까요. 선생님이 쓰신 못생김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니까 사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저 임수민이라는 사람의 진짜 이미지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불일치할 경우가 많은 모양이에요. 이게 또 놀랍게도 또 실제로 좀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네, 그게 신체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 신체 맞습니다. 이미지라는 게 뭔가요? 말 그대로 이제 몸에 대한 이미지인데 뭐 전혀 어렵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당사자가 자신의 몸에 대해 느끼는 어떤 이미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네, 이제 네.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존감이란 것은 결국에는 그런 어떤 뭐 매력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측면에 어떤 당사자의 어떤 주관적인 측면이 이제 개입을 한 거라면 신체 이미지는 어떤 외모라는 어떤 객관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이제 주관적인 당사자의 측면이 더해져서 형성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두 개의 차이는 결국 주관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네네. 그 주관적인 측면에 어떤 현저한 문제가 있다면 그 두 개가 또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난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거식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거식증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제 키가 170cm에 몸무게가 한 40kg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어떤 뼈만 있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극도로 많은 경우인데, 근데 당사자는 자신의 모습이 또 좀 뚱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살도 하나도 없는데 살을 뺀다고.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또 요새 좀 종종 보이는데 그 거식증이라는 어떤 정신질환이 결국에는 어떤 자신의 어떤 외모와 어떤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이제 신체 이미지의 어떤 차이를 가장 좀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질환인 것 같은데. 그 주관적인 신체 이미지를 그러면 조금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어떤 부정적인 어떤 외모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들었다면 그것을 어떤 상담 치료를 통해서 당사자가 그런 아픔을 좀 더 좀 털어놓고 또 그런 것들 좀 더 이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겠고 뭐 너무 완벽주의적이거나 너무 좀 강박적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그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말이죠. 뭐 다른 열등감, 내가 좀 돈이 없어, 가난해, 아니면 지위가 높지 않아. 이런 다른 데서 오는 열등감이 해결이 되면 외모 컴플렉스도 좀 상대적으로 나아지거나 이런 경향은 없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데 자신이 있으면 외모가 좀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좀 나아지는 부분, 상쇄되는 부분은 혹시 없을까 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열등감을 갖고 있던 분이 뭐 그중에서 이제 다른 몇 가지 열등감이 해소되었다면 결국 열등감의 어떤 총량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뭐 분명히 어떤 당사자가 느끼는 어려움도 좀 줄어들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반드시 그렇진 않은 게 또 뭐 몇 가지 다른 부분이 열등감이 줄어들더라도 어떤 외모에 대해서 여전히 좀 많이 좀 크게 느낀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그것이 뭐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또 실제로 어떤 뭐 그런 경우도 또 종종 좀 관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여성분들이 또 사회적으로 좀 더 외모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특히 좀 그런 경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모 컴플렉스에 대한 또 환자들도 많이 만나시고 책을 쓰셔서 오늘 방송을 듣다 보면 좀 외모 컴플렉스에 대한 문제 해결점을 좀 시원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들을수록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예, 끝으로 이 외모 스트레스를 받는 많은 분들, 환자가 아니더라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외모 컴플렉스들 한두 가지쯤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요? 현대 사회에서 아까 이제 그 아나운서님께 말씀해 주셨듯이 뭐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외모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외모라는 게 저희가 이제 뭐
뭐 다른 모든 면과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저희가 어떤 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좀 부여받은 것에 가까웠고 또 동시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뭐 수긍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뭐 현대 사회에서 또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는 이제 형질이고 뭐 분명히 어떤 변화가 가능하지만 또 동시에 제한적인 그런 특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저도 뭐 그런 외모 스트레스 느끼는 분들을 보면서 뭐 다행히 대부분은 그런 충분히 어떤 용인 가능하고 일상적인 수준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외모 스트레스 또 유의하게 느끼는 분들을 또 종종 이제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어떤 뭐 그때는 어떤 심리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외모 스트레스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럼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심리학적으로 그렇게까지 깊이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정신과 상담도 받으시겠지만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지요? 결국에는 뭐 어떤 그 외모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관점을 갖는 게 저는 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 네. 그런 분명히 어떤 외모가 중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모에 대해서 너무 중요성 과대하게 좀 인식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또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외모에 대해서 좀 그것이 어떤 뭐 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왜곡된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자신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관점을 갖고 어떤 그것에서 비롯된 감정을 좀 더 건강하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모라는 게 물론 뭐 가꿔서 얻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적당하게 의미를 부여해야지 너무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다른 것들 중요한 것들을 다 잃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모 심리학을 공부하고 정신신체의학 분야의 전문가인 정신과 전문의 이창주 선생님이었습니다.